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뜬금 인포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 우리 회사의 매력을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 예상이 맞으면은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고가 빠르면은 내일 늦으면 모레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늘 이맘때쯤 나오는 공식 같은 거라서 거의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지원 공고가 뜨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에 앞서서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그 사업계획서 안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은 사업계획서를 쓰는 법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쓰기에 앞서서 내가 가져가야 될 어떤 우리 회사의 가치, 우리 회사만의 매력을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하고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창업 비둘기 채널 M&L은 창업가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회사란 어떤 회사인가, 매력적인 사업이란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청년 창업사관학교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그 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이제 발전을 해가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쯤 되면은 사실은 회사의 방향성이나 아이템의 특성은 굉장히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디딤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회사의 어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회사를 운영해가는 관점에서 어떤 특정한 그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 라인업들, 제품 라인업들을 이제 나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지원 사업 같은 거 할 때 이번에 어떤 아이템으로 내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뭐 고도하건 뭐건 간에 일단 좀 리스트업을 해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라인업들은 실제로 지원 사업을 받기에 되게 좀 부적합한, 그러니까 부적합하다는 건 나쁘다라기보다는 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서로 내도 어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이템인 경우도 있어서 보통은 제가 이제 그 나열을 이제 좀 해오라고 해서 리스트업을 좀 보고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회사의 방향성을 어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조언들을 해드리는데, 근데 이제 간혹가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카톡이나 메일로 간단하게 오는데 딱 보고 나서 뭐 당장 튀어와라든가 너 거기 딱 있어 내가 간다라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 친구들이 왜 이런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걸로 사업계획서를 내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랑 별개로 그 아이템 자체가 회사의 정체성과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그냥 딱 읽어만 봐도 이걸로 이 회사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 친구들한테 아이템이 별로다, 매력이 없다, 뭐 사업계획서로 쓰기 적합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면은 사실은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대로 상처를 받고, 근데 또 사실은 그게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분명히 회사에 필요한 기술이고 분명히 회사에 필요한 제품이고 어쨌든 우리 회사가 그리는 어떤 라인업이나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분명히 필요한 것들인데, 이거를 단지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뭐 아니면 청년사관학교 같은 데 냈을 때 조금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하기 쉽지가 않다라고 해서 이게 필요 없는 아이템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 아이템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회사의 사업을 보여줬을 때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 딱 그거였어요. 자, 나는 너희 회사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템을 보고서는 솔직히 우리 회사의 5년 뒤를 상상할 수가 없다. 이거를 개발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개발했을 때 이 회사가 5년 뒤에 뭘 하고 있을지가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즉 미래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그 아이템만 보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바꾸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는 아이템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얼마나 생각을 하다가 짜내다가 낼 게 없으면 그 아이템을 제시를 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네들이 하려는 사업과 어떤 회사의 방향성과 어떤 그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 이런 것들을 되게 그 심층 깊이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아이템만 보고 회사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이템이 아니고 그 대표자 본인이 내가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그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좀 불안해하고 약간 좀 의기소침한 그런 부분들,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좀 방향성을 상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매력적인 회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이템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쓰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앞에서 발표를 하는 사람, IR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은 이 회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그 대표자가 뭐 당당하게 얘기하냐, 뭐 조리 있게 얘기하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은 이 아이템을 과연 어떤 미래를 보고 그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확신을 줄 수 있으면 되게 매력적인 회사가 돼요. 그 시점이 되면은 첨단 기술이다 아니다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장차 우리 회사가 그려야 될 어떤 그림이 어떤 것인가, 미래에 우리 회사가 가야 될 곳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뭐냐면은, 아, 지금 시장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리고 나는 이걸 할 수 있고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그리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끌어모아서 이렇게 하겠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이 아이템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가 아니고,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 이런 사업을 방향성을 가지고 갔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 회사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은 사실은 그렇게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지금은 대부분이 시작 단계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는 단계라 그러면은 이제 당장 뭔가 우리 회사가 어떤 그 미래를 보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처음에 한 몇 걸음 걸은 상태에서 우리 회사는 뭐 몇 년 뒤에 엑시스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딱 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생각보다 빠르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모든 창업자들은. 어떤 선택의 기로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한동안은 100년 기업을 목표로 가거나 벤처 기업을 목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로 생겨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사업을 했을 때 성공을 꿈꾸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이 모두 성공하기를 바람하지 않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흔히들 이제 TV나 이런 데서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 뭐 어떤 회사가 뭐 미국의 무슨 회사에 뭐 몇천억의 엑시스를 했다, M&A를 했다는 등, 어느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했다는 등, 뭐 어떤 회사가 뭐 2조 원의 뭐 글로벌 기업에 뭐 매각이 됐다는 등,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무 부럽다라고 하면서 그런 꿈과 어떤 희망을 키워가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보면은 의외로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거는 그런 먼 미래보다는 당장 내가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자금을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먼 미래까지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한테 둘 중에 하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과 여러분 스스로의 성향에 맞춰서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자, 5년 후에 M&A, 회사를 매각해가지고 100억 원의 가치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벤처기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50년 동안 뭐 100억 원 매각은 안 되지만 순수익으로 연간 2억 원씩 꼬박꼬박 남는 기업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2억 원씩 50년이니까 100억 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한 방에 그냥 100억 원을 받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50년 동안 꼬박꼬박 연간 2억 원 순수익, 어찌 보면은 먼저 100억 원 받는 게 낫지 않냐 그러는데, 여기서 순수익 연간 2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월급 받을 거 다 받고 살 거 다 살면서 순수하게 이제 수익이 떨어지는, 즉 영업이익 이후에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순수익을 2억 원으로 잡는 거니까, 실제로 두 개는 거의 기간이나 비용상으로 보면 동급으로 일단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한 방에 100억 원을 땡기는 게 낫냐, 5년 뒤에. 아니면은 그냥 평생 동안 연간 2억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면서 사는 그런 삶을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의외로 한 방에 100억 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0년 동안 꾸준하게 일정 수준의 매출을 내보내면서 일정 규모와 사람들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수익을 유지할 정도로 기반을 닦는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한 노력과 끈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반대로 그러면은 차라리 5년 동안에 빡세게 해가지고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100억 원의 벤처 기업을 해서 엑시트하고 나머지는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또 다른 종류의 이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건 사람의 순수한 성향에 대한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게 그 기본적인 J커브라는 기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기업을 성장시켜서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 기업의 가치를 이용해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기업 공개를 통해서 장내 주식으로 이제 한 40% 정도 매각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어떤 그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는 그런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기조를 가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반대로 튼튼한 돌담을 쌓는 백년 기업이라고 하는 저는 그냥 그거죠. 그러니까 당장 딱 봤을 때 막 진짜 뭐 어느 회사처럼 막 대기업으로 뻥뻥 커진 않지만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이 기업이 영속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나뿐이 아니고 나의 후손들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실제로 우리나라는 찾기 힘들지만은 뭐 스위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백년 기업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진짜 그냥 평생 동안 그냥 안정적으로 사는 큰 걱정 없이 그런 기업들도 사실은 인생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사실 기업으로 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 양쪽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래도 한 방에 100억을 땡기는 게 낫지 않냐 그렇지만은 보통 기업 가치를 극단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보통 재무구조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즉 뭐냐면은 순식간에 매출이 들어오고 그게 이익으로 화해가지고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매출이나 재무구조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은 외부에 있는 투자자금을 시리즈 A, B, C를 통해가지고 계속 받고 있지만 기업 가치가 그만큼 계속 올라가면서 뭔가 화두를 그 세상에 어떤 화두를 던지는 그런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기업이 됐다가 거기에서 이제 어느 순간에 탁 엑싯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가치를 확 터트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보통 테크놀로지, 첨단 기술, 메가 트렌드 기반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서 가치를 상승시켜서 굉장히 단시간 내에 정말 막대한 부를 쥐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업을 이제 안정화, 시스템화 시키고 안정화 시키면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요소가 있죠. 이런 기업들이 진짜 멋있는데 문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만약에 이 J커브를 그리고 외부의 자원을 계속 끌어들이는 이 과정에서 뭐 하나만 삐끗한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 회사가 쌓아올렸던 그 탑이 그냥 누각 그 완전히 부실한 누각처럼 와르르 쏟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실제로 보면은 뭐 어디는 뭐 2조 원의 엑시스를 했다, 어디는 4조 원의 엑시스를 했다, 어디는 뭐 몇천억의 엑시스를 했다 이런 수많은 사례들을 보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이런 투자 업계들을 보면은 뭐 100억이나 200억, 300억에 매각을 해서 엑시트한 그런 기업들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되게 괜찮지 않나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불안정한 구조를 유지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투자를 받지 못해서 무너지게 된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작년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뭐 땡땡땡땡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폰지 사기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가치를 상승시켜서 무리한 확장을 꾀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자금 조달이 되지 않고 이제 이슈가 몇 개 터지면서 이제 대표가 구속되고 이제 완전히 좀 박살이 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말려들어서 피해를 보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게 되는 거죠. 좀 안타까운 사례이기는 한데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은 그 회사랑 유사한 형태로 뭐 포인트를 통합해서 뭘 해보겠다라고 해서 핀테크 기업으로 막 하겠다고 막 사업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딱 그 대표적 구속된 다음부터 싹 다 사라지는 그런 이제 경우도 생겼죠.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때 투자금이 약간 그 쿠팡이라는 회사에 소프트뱅크가 계속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적자 구조는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나스닥 상장을 한 것처럼 뭐 여전히 좀 재무구 좀 불안하지만 이 회사도 만약에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확실한 전주가 있었다면은 사실은 어떻게든 갈 수는 있었던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크가 단순하게 그냥 대표자 혼자만 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엮여져 있는 수많은 직원들과 소비자들까지 같이 한 방에 날아가는 그러니까 진짜 천하의 몹쓸 뭐가 되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사실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J커브를 그리는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은 아무리 내가 안정적으로 그래프를 그려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시점부터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즉 성장을 하지 않으면 남는 거는 낭떠러지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걷는 경우가 되게 많죠. 반대로 이제 이 백년 기업 같은 꾸준하게 돌담을 쌓아서 이 바닥에서 나밖에 안 남게 되는 그때까지 꾸준하게 쌓는 그 기업들은
비교적 이런 리스크에서는 거리가 멀어지죠. 왜냐하면 이 꾸준함과 끈기 안에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성장은 못하지만은 직원은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 어느 누구도 범접 못할 그 가치를 지켜가면서 이 돌담을 쌓고, 그냥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뭐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본인이 잠깐 어딘가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한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시스템은 돌아가고 그 안에 있는 복지를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는,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안락하고 행복하게 루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데는 이제 단점이 뭐예요? 이 꾸준함과 끈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있어야 되는 거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가 또 있죠? 폭풍우가 물어치나 뭐 눈이 오나 어느 경우에도 꾸준하게 끈기 있게 계속 존버를 하면서 쌓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꾸준히 해가다 보면은 사실은 어느 시점에 또 터져가지고 코스닥 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평생 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의 그 영역이 생기는 거죠.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회사를 꾸미는 거는 사실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나라의 그 산업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데도 필요한 일인데, 근데 이 스타트업의 기조랑은 조금 안 맞기는 하죠. 근데 뭐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두 가지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방에 크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 상당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투자 위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꾸준함과 끈기를 바탕으로 쌓아가는 기업들은 사실은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매출과 재무 구조를 계속 쌓아가면서 사회적 인지도를 쌓아가면서 나만의 영역을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사업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대표자로서 해야 될 일이 달라지고 직원들을 끌고 가야 되는 그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 사업 계획 쓸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아이템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5년 뒤, 10년 뒤를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아이템은 지속적으로 가치가 올라가서 J커를 그리면서 뭔가 급성장하는, 회사의 가치가 급성장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그게 뭐 코스닥 상장이 될지 그냥 기업 공개가 될지 아니면은 뭐 엑시시 될지는 모르겠지만 M&A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시작하는 이 아이템은 이 회사의 비전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 첫 단계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지도를 갖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100년 기업과 같은, 제가 이른바 100년 기업이라고 설명하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궁극적으로 계속 꾸준히 자기의 영역을 쌓아가는 회사고 그 첫 번째 기반을 다지기 위한 걸로 이 아이템에서 시작하는구나라고 하게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의 기조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만 이거를 실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대표님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사업 계획서에 좀 녹아나면 됐겠다.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하려는 아이템은 너무 명확하고 그 아이템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 지원 사업에 이 아이템에 지원 자금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지원 자금을 바탕으로 대표님이 3년 뒤, 5년 뒤에 어떤 식으로 회사를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게 이분은 끝끝내 고집을 피웠던 게 나는 모른다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 망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아이템 안 될 수도 있고 난 그때그때 다르게 행동을 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장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는 말을 못 하겠다. 이게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방향성을 그렇게 정할 필요가 없기는 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유머 커뮤니티에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햄독이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여긴 지금 다 안 나와 있는데 햄독, 그러니까 햄과 더그라고 하는 그 햄독이라고 그래서 이제 햄버거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아류작인데 이게 실제로 뭐냐면은 빵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지금 가운데 동그란 게 있고 길쭉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운데 소세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패티가 이 소세지를 거쳐서 요쪽하고 요쪽하고 이렇게 반반 쪼개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햄독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패티를 반을 쪼개서 양쪽에 넣고 사이에다 소세지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햄독을 만든 거죠. 호주의 한 그 사람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아저씨가 그 햄버거랑 핫도그를 같이 먹고 싶어가지고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당시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창업 무슨 심사를 보는 그런 데 나가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완전 혹평을 받았대요. 그딴 걸 누가 먹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정말 혹평을 받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노력을 해서 1년 뒤에 이걸 가지고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창업하고 나서 2달 만에
호주 전역을 휩쓰는 획기적인 프랜차이즈로 성공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전국을 통틀어가지고 호주 전역을 통틀어서 15초에 한 개씩 팔리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이 정도가 되게 되면은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햄독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그냥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냥 이 동네 명물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뭐 백년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노포식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퍼지면서 사람의 방향을 갖게 되니까 이게 이제 푸드 스타트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호주에 있는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라는 아이디어로 뭔가 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어쨌든 제품을 만들어냈고 이거를 이제 하나씩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흐름을 타고 그 자기가 그냥 만드는 그 사업이 퍼져가지고 이제 푸드 스타트업으로 대성공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당장 우리 회사는 5년 뒤에 그냥 안정적으로 기업을 그냥 유지하겠어 그러면서 열심히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업을 보고 여기 정말 괜찮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몇백억을 제시하면서 엑시스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나는 이거를 그냥 제이컵을 그리면서 급성장을 하겠어 그래가지고 막 키웠는데, 정작 이제 해보다 보니까 이 가치를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파는 게 훨씬 더 이롭다라는 판단을 하고 시장에 안착이 돼서 안정적인 기업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제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한 5년 정도 창업 보육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도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가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뭐 저탄고지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서 식품도 같이 팔면서 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청창사랑 이런 그 전에 뭐 농업 무슨 거기에 넣었었는데, 하나는 됐고 그 다음에 청창사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떨어지고, 그게 다 떨어지니까 이 친구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단 저는 그럼 내년에 도전을 하고, 일단은 지금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다이어트 푸드라도 간단하게 팔아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그동안 시도했던 다이어트 푸드를 만들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났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 지금 연간 몇억 원씩 계속 매출 올리면서 열심히 그거 팔면서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플랫폼 생각을 할 때는 뭔가 좀 제이컵으로 그린 스타트업 같은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지금은 그냥 안정적으로 팔면서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정하는 방향성이 꼭 맞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런 거죠. 굳이 뭐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은 무슨 투자 유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라는 김장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의 회사에 팀원으로 앉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회사는 이런 아이템을 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가치를 만들 수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당신한테 이런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비전을 우리 회사는 이런 아이템을 하고 있고 요즘에 시장에 이런 걸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팔 거다. 근데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난 잘 모른다. 망할 수도 있다. 나는 항상 망한다라고 하는 걸 내 사업 회사의 방향성에 항상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는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다. 그렇지만 잘 될 수도 있다. 나는 노력을 할 거다. 그러니 우리 회사에 합류해라. 가겠냐는 거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은 회사의 매력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들어서 이 회사가 뭔가가 될 것이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대표자의 신념과 대표자의 의지가 얼마나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나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템만 보고 회사에 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아이템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실제로 그 아이템을 될 수 있는 걸로 만들고 그거를 사업으로 시장에 내보내서 고객들한테 어필을 해서 팔 수 있는 걸로 만드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아이템 그 자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대표자로서 이 사업을 꼭 해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는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렬한 어떤 뭔가를 갖고 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의 전문성이라는 거죠. 사실은 저번 강좌랑 이어지는 건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이게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플랜 B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 회사의 어떤 미래나 포트폴리오가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미래는 알 수 없는 거고 창업엔 정답이었고 나도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게 사업 계획서에도 되게 고스란히 녹아나는 경우도 많아요. 어차피 사업 계획서를 그냥 멋있게 쓴다 그러면은 자료들을 다 짜집기 하고 멋있는 표현들 갖다가 좀 복붙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면 제법, 그리고 또 디자이너나 이런 애들 잘 부탁해가지고 좋은 그림 막 이렇게 넣어주면은, 멋있는 그림 넣어주면 사업 계획서 자체는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데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사업 계획서는 잘 썼어요. 발표 자료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이상하게 저기 믿음이 안 가.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이템에 믿음이 안 가는 게 아니고 회사에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뭔가 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남의 자료 갖다가 그냥 앵무새 좀 읊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뭔가 나는 이거라는 사람이고 이걸 통해서 이런 비전을 그리고 있고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고한 신념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투자자들도 되게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투자 유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의 방향성 되게 명확해야 돼요. 뭐냐면은 100년 기업보다 무조건 J컵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투자라고 하는 거는 항상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지고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은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은 20억이나 30억, 최소한 2배에서 3배, 4배 정도 되는 수익률을 기대라고 보통 투자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100년 기업과 같은 이런 그냥 단순한 우상향 그래프로는 그 그래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항상 이 J커브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은 실제로 IR을 하거나 뭘 할 때는 분명하게 우리 회사가 그리고 있는 J커브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간혹 가다 보면은 자꾸 투자자들이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거랑 방향성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념을 따라주는 투자자를 만나겠다. 그 뭐 좋은 자세긴 해요. 확고한 신념은 좋은 자세긴 한데 문제는 대부분 그런 경우는 대표의 고집이 되게 센 경우죠. 좋게 얘기하면 신념이지만은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도 좋고 회사도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 회사가 연간 3억씩 버는데 내 돈은 언제 회수를 하냐는 거지. 이게 정기적금도 아니고. 보통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확고한 비전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지만 그때그때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사고를 하고 남의 의견들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고민을 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약간은 상반되고 모순된 그런 어떤 자세를 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스타트업을 하는 사업가로서 가져야 되는 건 이거죠. 설사 내가 100년 기업을 목표로 우리 회사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도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J커브가 낫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연성. 그 다음에 J커브를 그리겠다라고 갔는데 계속 회사가 어려워지고 뭔가 좀 불안해지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고 그때그때 필요한 시점에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하고도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쓰기 전에 여러분의 그 회사와 사업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놓으면은 실제로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유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쓰는 그 특정한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초기 창업 패키지의 특정한 아이템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리고자 하는 전반적인 그 포트폴리오, 이 라인 안에서 어떤 시작점을 보여주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작점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매력적인 회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단순하게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본격적인 회사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그려가는 가운데에서 딱 한 가지 믿음을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믿음을 주는 거냐? 자,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J커브를 그릴 수도 있고 안정적인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시도하려고는 이 시도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딱 한 가지는 믿음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이 회사는, 이 사람은 5년 뒤에도 같은 일을 하고 있겠구나. 이 사람은 5년 뒤에도 같은 일,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겠구나. 조금 피보팅이 있을 수는 있더라도 어디선가 본인의 신념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이 가치를 이어가고 있겠구나. 그 신뢰감을 가지면 좋겠고 그런 어떤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찍었던 뜬금잡설이라는 코너에서 멘토링 이야기의 나의 흑역사라고 하는, 제가 정말 창업보육자로서 되게 철없던 어린 시절, 이때도 나름대로 초기 레어 캐릭터 정도는 됐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뭐 저 아니 돼도 더 엉망인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철없던 시절에 저의 첫 번째 제자에 대한 얘기, 제 첫 번째 수제자에 대한 얘기를 이 나의 흑역사라는 걸로 멘토링 이야기에서 한번 다뤘어요.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정말 흑역사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지금 저의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제자들입니다. 뉴닉이라는 회사예요. 아마 미디어 쪽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번쯤 이 회사의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도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는 애들이고, 이 친구들은 처음에 이제 저랑 인연을 맺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키운 진짜 마음으로 나온 자식과 같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 카톡 정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는 뭐 저와 같은 이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졸업을 한 친구들이고 진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그냥 밥 정도 사주는 그 정도 이제 그 친구들이 됐죠. 이 멘토링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여러분한테 초기 창업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녹여내야 되는 그 사업 계획서에 녹여내야 되는 신념이라는 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아마 이걸 보면 조금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틀 뒤면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써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쓰셔야 될 거고, 2월 말이 되면은 이제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공고가 뜨면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네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회사는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가? 자, 어떤 미래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싶은 세상, 만들고 싶은 세상이 되고 뭐가 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나의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인 것인가? 사람이냐? 자금 확보가 우선이냐? 아니면 가치 창출이 우선이냐? 아니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미리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업 계획서에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고 이 모습이 잡혀 있어야 실제로 심사위원들의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걸 이해해야 심사위원이나 멘토들도 사실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고요. 평가도 훨씬 더 유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이게 사실은 예창표와 초창표에서 가장 핵심이죠. 청창사에서 그 내가 그리는 미래와 나의 우선순위를 맞췄을 때 가장 내가 먼저 현실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그 스타팅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 것이며, 그 출발점을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자원은 무엇인가. 여기서의 자원은 시간, 돈, 사람,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어떤 식으로 시제품을 먼저 만들 것인지, 마케팅을 먼저 할 것인지, 사람을 먼저 영입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일단은 포트폴리오로 잡아보세요. 한 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잡아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하세요. 그 생각이 정리가 되는 시점부터 사업계획서에 어떤 매력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전문성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글을 쓰는 그 하나하나에 자연스럽게 녹아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 사업계획서의 기조가 잡히고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이 잡히면은 그 다음에 표현이 조금 이상하거나 그런 거는 뭐 적당히 이렇게 막 구글 서칭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다듬을 수도 있고, 다른 뭐 표현들을 좀 적당히 사용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뭐 그거야말로 진짜 그런 관련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첨삭지도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근본, 회사가 그리는 미래와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출발점, 이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가 되지 않으면은 사업계획서가 생각보다 되게 중구난방이 되면서 아이템 자체가 뭔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 좀 툭 튀어나오는 되게 두서없는 그런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이디어 제품을 하나 내놓는다라는 생각을 말고, 이 아이디어 제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면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교육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목적과 뜻이 분명하긴 하지만은, 그 교육 콘텐츠라고 하는 것도 너무 명확한 정의가 있지만 그게 그리는 어떤 그 그림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어떤 특정 대상을 계층으로 할 것이냐, 이 대상에 특화된 어떤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를 완전히 나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점점 더 분야를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점점 더 대상을 확장할 것이냐, 어떤 것이 되고 그 목표가 잡혔을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으면은 남들한테 이 사업이 정말로 멋진 사업이다, 지금 당신들이 볼 때는 그냥 이런 볼펜 하나를 만드는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사업이 이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를 거치고 투자 유치를 받고 사람들이 모이고 뜻이 모이고 의지가 모였을 때 훨씬 더 멋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기조예요. 기조고 여러분의 매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이미 사업계획서를 쓰기로 마음을 먹고
컴퓨터를 켜서 아래 한글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여러분의 아이템명을 적고 사업계획서 쓰려고 고민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의 상위 1%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부심을 잊지 말고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을 하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마음속으로만 담아놓지 말고 남이 하는 얘기에 주눅들지 말고 그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되 거기에다가 본인의 신념과 방향성 그거를 삼아주시면 돼요. 물론 그게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지면 바꾸면 되는 거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시작을 하려면 내가 적어도 지금 여기에서 어디론가 걸어가겠다. 적어도 저기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나중에 방향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방향성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게 회사의 미래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신념으로 이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5년 뒤에도 일을 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이 아이템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해서 어떤 가치를 끊임없이 가져갈 것 같아. 이런 어떤 믿음을, 신뢰를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심사위원들에게 또 여러분이 영입하려고 하는 팀원들에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